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시간입니다. 한 두어 번만 하면 세미나 7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오늘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리주의 입장과 그 한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정치, 즉 권력 질서와 연결되어 있는 한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공동윤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이 의심할 바 없이 정리되고 이상적인 질서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공동선이죠. 공동선, 공동윤리. 뭐 절제, 뭐 중용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이상적 질서, 정치와 타협된, 권력과 타협된 질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의 도덕은 주인의 덕을 위해 창조되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국가로 볼 수도 있고 절대자로 볼 수도 있죠. 권력의 질서와 연결된 주인의 도덕입니다. 정치의 한여 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권력의 질서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한계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공동 윤리를 우리가 경멸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페르세폴리스의 알렉산더의 선언과 파리에 도착한 히틀러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서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저것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러 왔다. 계속 일하라.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제시한 목적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제시한 업무를 따라서 너는 일을 해라 이거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계속 해라 이거죠. 물론 이것은 다음으로 의미합니다. 권력의 도덕, 재화의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망에 관한 한 나중에 돌아와라. 기다리게 하라. 욕망을 유보하라는 얘기죠. 욕망 튀지 말라 이거죠. 공동선, 공동윤리에 튀는 행동 하지 말라 이거죠. 특별한 척 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경계선을 상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철학 발전에서 본질적인 종점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합니다. 칸트의 도덕적인 위상 속에서 카타르시스는 정신병리학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현명하고 중요한 인간의 이익, 그것이 정당한 윤리적 분야로 가치화되려면 우리의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는 건 정신병리학적 이해관계를 얘기하죠. 칸트의 도덕적 위상이 정당한 윤리적 분야로 가치화되려면 이러한 정신병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단순히 불안을 갖다가 정화시키고, 단순히 우울을 정화시키고, 단순히 분노를 정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카타르시스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전통적 도덕은 우리가 말하듯이 가능한 한 해야 한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그 도덕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칸트는 도덕적 명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가정할 때 칸트에 의해 돌파구가 달성됩니다. 전통 윤리에서는 이것이 도덕이야, 이게 윤리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 칸트는 정언명령이다 이거죠. 이거는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국가가 막아도 해야 되고, 정부가 막아도 해야 되고, 권력이 막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대제사장들이 이제 베드로를 시기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죠. 예수쟁이다 그래가지고 병원균 취급하면서 베드로를 체포하죠. 그래서 실컷 두드려
때리고 그리고 이제 놓아줄 때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예수 복음 전하지 마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명령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명령 듣는 게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죠. 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파면을 그 유대 공동체에서의 파면을 할 수 있는 실력자죠. 그런 권력자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했죠. 칸트의 정엄 명령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분석가들은 그 장소를 욕망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욕망이라고 하는 통약 불가능한 척도 무한한 척도를 중심에 위치시키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예, 욕망이 차지하는 장소, die eine andere Lokalität, 하나의 다른 장소, 예, 락강이 얘기하는 하나의 다른 장소, 그게 욕망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게 지각과 의식의 그 결여, 지각과 의식의 그 사이, 여기가 바로 무의식이 위치하는 공간입니다. 예,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는 통약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 나는 명령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진 쥐상스에 대한 사대의 환상을 칸트의 내가 하라를 대체할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편법으로 승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전통 윤리의 보편법만이 법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 윤리만이 윤리가 아니라 주체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원 명령화되어진 이 주체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주체의 주의상스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드의 환상을 참조하는데 근데 기표는 다르죠. 사드의 기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의 윤리를 보편법으로 승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지점은 탈리심미화된 형태이지만 모든 것이 칸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표에서 주체 차원과 관련된 분석적 경험에 근거한 나의 논평이 필수인 것입니다. 칸트는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도덕적 행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영혼 불멸의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더 많은 것에 굶주려 있기에 사후세계가 필요하고 실현되지 않은 조화가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조화, 이게 이제 A 아닙니까? A. 이게 A 아니에요. 이게. 대상 A. 실제계로서의 대상 A. 영혼 불멸의 새로운 증거. 이게 대상 A야 이게. 지구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덕적 행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원 명령이 있지만 그 정원 명령을 100%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끄러짐이 바로 영원 불멸의 새로운 증거다. 이게 말하자면 물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칸트가 얘기하는 물자체. 영혼이 더 많은 것에 굶주려 있다는 거죠.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사후세계가 필요하다. 실현되지 않은 조화가 어디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디선가 우리는 대상 A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한낱 우스꽝스러운 작은 구석에 불과한 존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작은 인간 하나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주체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기능하는 것, 즉 깊이의 차원 외에는 이 신성한 현존에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명료한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 없이는 인간을 신성한 현존을 유지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주의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신경, 뇌세포, 뇌구조도 창조주의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모든 인간의 이 신체 질서가 다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로고스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창조주의 로고스, 창조주의 말씀으로 우리 몸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창조주의 그 말씀에 거역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우리의 정신이 창조주의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이 망가져요. 우리의 심리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로고스에 반역되는 어떤 로고스가 자꾸 방해를 해. 그럼 우리의 심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병리가 되고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정신이 똑바른데 안을 파고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귀신의 이론에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귀신의 이론. 귀신도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의 이론에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심리가 완전히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의 로고스에 부합되는 그러한 영을 가져야 되고 그 부합되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부합되는 심리작용을 해야 되고 부합되는 관계 패턴을 유지해야 되고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병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 죽죠. 다 죽어. 근데 이 창조주의 로고스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이미 세력이 끝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그 신체적 변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종말이 아니란 얘기죠. 창조주의 로고스를 거역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뭐예요? 종말이지. 끝이에요. 그 다음은 지옥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로고스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모든 인간이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칸트의 영원 불멸로 대표되는 지평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인간 하나도 창조주의 로고스로 되어 있고 이 세상도 창조주의 로고스로 지어진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창조주의 로고스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창조주의 로고스를 따라서 자연을 다스렸던 것이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인간이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만물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지는 거죠.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이 인간의 잘못된 로고스가 들어가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다. 창조주의 로고스를 따라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가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공동선이 중심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책임, 이것이 중심이에요. 국가는 이걸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국가가 조정하는 것이죠. 경제, 천민 자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거는 로고스가 들어간 자본주의가 돼야 돼요. 창조주의 로고스가 작동하는 자본주의가 될 때 인간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배고파 죽고 어떤 놈은 얼어 죽고 이런 게 아니죠. 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는 그건 천민 자본주의가 아닌 로고스 자본주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8번) 칸트의 영원 불멸로 대표되는 지평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상에서 욕망에 충분히 시달리지 않은 것처럼 영혼의 일부는 장부를 기록하는 데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환상에서 사람들은 내가 기표의 손으로 그래프를 표시하려고 시도한 구조적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투사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욕망의 긴장이 자리 잡은 지점에서 주체 분열, 단절, 양가성이 발생하는 것은 주체가 기표와 관련되어 위치하고 구성되는 한에서입니다. 기표는 결의의 기표를 얘기하죠. 예. 결의의 기표가 들어와야 돼요. 결의의 기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욕망의 긴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의 긴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의의 기표가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의의 기표가 들어올 때 주체의 단절이 일어나요. 주체의 단절, 분열, 양가성이 발생해요. 이게 발생해야 돼요. 이게. 락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그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주체의 분열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체의 분열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지점에 einer anderer Lokalität 그 다른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의 분열이 단절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기표. 주체가 기표와 관련돼서 위치해야 되죠. 근데 이 기표라는 건 결의의 기표를 얘기합니다. 결의의 기표. 결의의 기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열을 경험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분열을 경험해내질 못해요. 이 인간은 분열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그 궤도에 오릅시다. 이것은 죄의 저편에 그것이 욕망의 영역을 차지하는 한 영구적인 부기, 부키핑, 영구적인 부기의 속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 죄의 저편에, 결의의 저편에, 이거 얘기지. 결의의 저편에. 결의의 저편에 그것이 욕망의 영역을 차지하는 한 영구적인 부기의 속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체의 그 결의를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무대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의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그때 그것이 내 삶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죠. 욕망의 주체의 역사, 삶의 이야기가 그 주체의 역사에 기록된다. 락강이 말하는 주체는요, 세상 갑이나 을이나 개나 소나 다 추구하는 그런 그 넓은 길로 가면서 개고생하면서 그냥 고통받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수도 있는데 주체는 자신만의 인생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 위에 자신만의 주체적인 역사, 자기 삶의 줄거리, 이야기,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게 이 락강의 주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의 삶이 낙강적입니까? 후자의 삶이 낙강적입니까? 낙강은 철저하게 주체의 주관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삶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기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현실계, 상징계가 강요하는 나의 삶의 스토리, 너는 이런 삶의 스토리를 써. 잔말 말고 입 닥치고 이런 삶의 스토리 써. 이래가지고 써놓은 스토리는 내 삶의 역사에 부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북키핑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계의 강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주관적인 자신만의 삶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그때 그게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게 역사예요. 내 삶의 역사라는 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 중에서 내 주관적인 삶의 스토리로서 써내려가진 그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계 일부는 단호하게 재화를 제공하는 방향을 틀었고, 즉 주체의 주관적 욕망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공동윤리. 따라서 인간과 욕망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물을 공식화함으로써 단순히 권력의 영원한 전통을 영속화시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통에서 공산주의의 미래는 크레온의 미래와 다를 뿐이며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하는 재화의 영역이 언젠가는 온 우주를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체의 욕망은 유보시키고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만 그런가요? 공산주의만 이론적인 삶의 스토리를 쓰라고 강요하나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앞으로 아마 이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획일화된 사회, 일원화된 사회, AI가 다스리는 사회, 기술과 산업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세계의 그 극소수의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머지 99.9999%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식과 자본과 권력으로 획일화시킨 상태에서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욕망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어떤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작업은 보편국가가 지평선에 있는 한에서만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서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 이거죠. 사물에 대한 그러한 견해, 사물의 공식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문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속돼요? 내 욕망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적절하게 진술된 가치, 즉 조직과 치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다양한 재화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구성하는 관계 수준에서 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 보편적인 구체적 국가와 같은 용어를 도입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이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예, 재화로 인간을 다스리는 그 세계죠.
그러한 그 보편, 그게 보편 국가예요.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회. 그러한 한계에서도 국가가 제시하는 그 재화,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게 그 한계죠. 그래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욕망이, 개인의 욕망이 이제 그 결여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물에 대한 그러한 견해, 사물의 공식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견해, 즉 재화를 가지고 인간을 공동적으로 보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문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적절하게 진술된 가치, 바로 이거죠. 재화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것. 그걸 가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 보편적 구체적 국가와 같은 용어를 도입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국가가 제시하는 재화,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만족하는 사회. 그게 이제 보편 국가가 지평선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소외된다? 개인의 욕망이 소외되는 것이죠. 그 관점이 어떻게 되든 구조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의 징후는 첫째, 비록 정통적인 종류의 신적 존재가 부재하지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죄책감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그 자체로 표현됩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욕망 중심과 재화 서비스 사이의 대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글의 이 지문들의 이 맥락의 핵심은 뭐예요? 욕망과 재화 사이의 대립이에요. 욕망과 재화 사이의 대립. 이게 오늘 지문의 이 핵심입니다. 개인에게는 주체적 욕망이 있지만 공동체적 삶 속에서 이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재화 서비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이 소외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핵심. 공동선으로부터 소외된 주체, 공동의 보편적인 만족으로부터 소외된 주체, 소외된 욕망.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공리주의 입장이라는 건 공동선의 입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선의 입장. 공동선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근데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자, 오늘은 공리주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윤리의 입장과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인간이 그 분열을 경험할 때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분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여된 기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결여된 기표를 통해서 주체의 분열을 경험해내고 그 가운데서 욕망의 주체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공동윤리가 극성을 부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칸트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